자, 뱅크런보다 더 크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 가계부채 폭탄이죠. 가계부채 폭탄이 슬금슬금 터지고 있다. 자, 터질 때 어떻게 터져요? 뭔가 터진다고 해봅시다. 폭탄이 터질 때 여기서 막 불 붙어서 하다가 동시다발적으로 0.00 나노초로 나눠봐도 한꺼번에 다 터지는 게 아니라 점화돼서 딱 불 붙은 곳부터 점점 크게 터져서 뻥 터지는 거죠. 불이 번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그 가계부채 폭탄이 지금 슬금슬금 터져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징조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그런 이야기 하죠. 뭐 전세 거래가 늘어났다.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 전세 금리가 떨어졌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시사점, 요거는 우리가 월초에 다뤘었죠.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로 3배 이상 커지고 OECD 중에 1등이다. 여기 이 문제는 당연히 집값 때문이에요. 그래서 KB에서 발표된 부동산 보고서를 보면은 PIR이 높아서 구매한 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파른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안정성에 의문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저금리 기조로 전세계적 가계부채 증가세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아파트 실수요가 많은 국내 인구 구조, 그 다음에 2010년대 규제 완화.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 말고는 솔직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전세계적 가계부채 증가세라고 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계부채 증가하다가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빠졌어요. 몇몇 안 빠지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계적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금은 아니죠. 보통은 그때 쭉 올라가다가 한번 쭉 빠지고 코로나 터질 때쯤에 다시 쌓인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 수요는 많은데 실수요가 많다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파트가 엄청나게 인기다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실수요보다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가계부채 문제는 많은 투기 수요와 전세 제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바젤3 도입이 늦어지고, 물론 도입을 안 했냐? 하긴 했는데 DSR 이런 핵심적인 것들이 도입이 안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투기를 유도하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버린 것, 이런 것들이 큰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줬죠. 가계부채가 왜 많이 증가했냐? 전세자금 대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슬금슬금 터지고 있죠. 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올라갈까요 다시? 금리 좀 떨어졌죠. 채권금리도 떨어졌고, 시중금리는 안 떨어졌어요? 시중금리 정부에서 억지로 눌러서 떨어뜨렸잖아요. 채권금리 떨어뜨린 것도 사실은 예금금리 눌러가지고 채권으로 자금 이동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떨어뜨려서 금리 낮춘 건데, 억지로. 그러면은 지금쯤이면은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가계부채 문제도 약화되고 집값도 진짜 바닥을 보일 때가 되고, 그들의 말대로라면, 금리대로라면. 근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죠. 왜? 원금이 많은데 금리가 갑자기 쭉 올라갔어요. 거기서 조금 낮춰준다고 해서 내 부담이 안 줄어드냐? 1억을 빌렸을 때요 50만원씩 냈어요, 이자를. 근데 갑자기 막 350, 400 막 이렇게 내다가 갑자기 내가 좀 낮춰줄게, 한 280만 내. 내가 조금 더 내년쯤에 한 200만원까지 내가 다시 깎아줄게. 원래 50만원밖에 낼 돈이 없는 사람인데, 많아야지 조금 더 여유가 져서 한 100만원 낼 돈 있는 사람이 50만원 내고 있었는데 200만원으로 깎아준다고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금리가 올라갈 땐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갈 땐 집값이 올라갈 거야, 요즘 와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 금리 부정론자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체율 급증하고 있죠. 가장 높은 호권은 아까 봤듯이 저축은행이고, 그 다음에 5대 시중은행의 연체율 증가율도 56.4%다.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87.8%가 연체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연체했다 그러면은 한 9명 정도 더 늘어나서 이제 19명이 연체한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걸 한번 봅시다. 자, 한국은행에서 3월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가 나왔다. 상황을 보면 어때요? 가계 부문의 부실 위험 점검 및 대응 방안. 물론 요거는 사람들이 보라고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표현을 해요. 보시면은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75.3%, 그리고 자영업 가구 중 69.1%는 DSR 40% 이하에 분포한다. 물론 대부분이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금융부채 보유 가구, 말이 금융부채 보유 가구죠. 예를 들어서 진짜 집을 살려고 영끌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급하게
신용대출 조금 받아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다 더해가지고 100명 중에서 집 산 사람이 3명인데 3명만 위험한 상황인데 97%가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전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DTA 100% 이하에 분포하고 있다. 자, DTA 100% 이하에 분포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DTA 100% 이하는 원래 당연해야 돼요. DTA가 뭐예요? 자산, 대출. 즉 DTA가 100% 넘어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대출이 자산보다 많다는 소리예요. 대출이 자산보다 많은데 그게 안전한 건 아니죠. 그래서 대출이 자산보다 아직 넘진 않았어, 안전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위험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DTA 부분도 지금 전체 가구의 4% 정도가 DTA가 100%가 넘어갔다. 총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 4명은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안 위험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고위험 가구의 DSR 및 DTA 상황. 고위험 가구는 뭐예요? 그냥 진짜로 위험한 사람. 근데 평균 DSR이 얼마다? 21년 DSR이 101.5%. 내가 300만원 벌면요, 304만 5천원이 이자로 나가는 사람들, 원리금으로. 그 다음에 DTA는 131.6%. 이때도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더 올라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 다음에 가구수 기준 봤을 때 2, 3 이 정도였는데 23년 2월 추정치가 5다 5. 금융부채 규모도 5, 6대 이 정도였는데 금리 확 낮추니까 좀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추정치가 9다. 안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많이 쌓였어요? 업권별 저축은행에 제일 많이 쌓였고, 그 다음에 여전사, 그 다음에 보험사, 상호금융, 은행. 자, 은행에 비해서 저축은행이 4배 이상 높죠. 고위험 가구 대출 비중 몇 퍼센트? 26%. 100만원 빌려줬으면 그 중에서 26만원은 고위험 가구가 빌려간 거예요. 이게 안 위험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위험하지 않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26%가 고위험 가구면 26%가 터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한테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지 그 은행이 안전하다는 소리예요. 지금 뭐죠? 1000만원 중에서 266만원이 위험하고 나머지 734만원이 안전하다. 그러면 734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율이 얼마나 나와야 되냐? 36% 이상의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안 위험해요? 그러면은 저기는 36%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대출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죠. 다 터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안 그러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가 안전한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지. 그 다음에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거 결국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랬을 때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40.6%. 자, 빌릴 수 있는 최대가 40%인데 40.6% 이미 넘어섰다. 근데 그 중에서 70%가 40% 이하 구간에 분포한다. 원래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90% 이상이 분포해야지. 아직은 감내 가능한 수준인데 장기화되면 힘들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규 차입 차주는 당연히 DSR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주별 DSR 추이했을 때 연령별로 30대, 40대가 지금 40%를 크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돈을 못 버는데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소득 수준별, 저소득이 지금 엄청나게 높다. 저소득층에서 크게 터질 수 있다. 신규 차주는 많이 줄었다. 2020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왜? DSR을 지금 적용을 하니까. 그때도 23.8%밖에 안 받았는데요. 100명 중에서 요 중에서 영끌하는 거 한 20명 될 테고요. 80명은 뭐 생활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받았겠죠. 이런 사람들이 DSR 40-50% 막 받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깎아주고 얘네가 확 올려놓는 건데 지금 얘네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이 떨어지는 거죠. 추가로 대출 받은 차주도 하락.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이제 슬금슬금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가지고 있는 대다수 차주는 DSR이 상승하더라.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대출 열심히 갚고 있다. 그 다음에 가계의 BIS 기준 DSR은 2022년 기준으로 3분기 기준으로 호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승폭도 가장 크다. 자,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외국은 집값 더 올라가고 외국은 가계부채 더 빨리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집값 더 오를 수 있다. 2020년, 2021년 외국이 더 많이 올라가고 외국이 더 가계부채 많이 올라간다, 이딴 이야기 하던 인간들 다 어디 갔어? 그 말을 믿고서 들어간 사람들 지금 물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요국 가계 DSR 추이 봤을 때 여기 보면은 가파르게 상승한 나라, 대부분 많이 떨어졌죠? 가파르게 상승한 나라, 우리나라랑 호주만 가파르죠. 가계부채 폭탄이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종합평가, 차주의 DSR은 상승하고 있으나 신규 차입은 낮아지니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아니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터지고 우려해야 되죠. 점진적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로 안 하면은 경착륙 이러면 크게 터지네. 이런 와중에도 있단 이야기예요. 금리 인하해서 전세가 올라가니까 집값 오를 거예요. 왜 가계대출 이야기한 전세 이야기를 했냐?
전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늘어날 때는 전세가 오른다고 하더니 이제는 줄어서 전세가 오른대. 이렇게 늘어날 때도 계속 전세 매물 부족으로 오른다고 하더니만. 근데 보면 어때요? 지금 전세 대출이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다. 그래서 2월이에요. 2월 23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했을 때 지난달 말 3월이니까 지난달 말이죠. 주담대 잔액 감소했고 전세 대출 잔액이 전달 말 대비 2조 5천억이 줄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전세 대출 때문이에요. 전세 대출이 줄고 있는데 무슨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대출 안 받아도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다시 전세 안 가요.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어. 그래서 보면 6억 원 초과 전세 거래 비중 11%포인트 뚝 떨어졌다. 9억 원 초과 전세 거래 비중은 10.08%에서 5.73%로 반토막이 났다. 조만간 6억 원 넘는 전세 거래 비중이 10%대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싼 건 싸니까 들어갔지. 전세 가격은 올라가요? 전세 거래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3분의 2가 하락 거래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어떤 식으로 비교를 했느냐? 지난해 4분기 중에서 최고가랑 올해 1분기 중에서 최고가 대비로 비교해 봤는데 3분의 2가 하락이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많이 떨어진 데는 개포 자이 레지던스가 입주한 강남구. 여기는 1분기 하락 거래 비율이 74.5%. 강남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죠. 또 어디? 목동 중심으로 올라간 양천구가 두 번째로 높았다. 왜 이 두 지역이 하락폭이 높을까요? 요 두 지역이 전세 거품이 많이 쌓였으니까. 거품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거품 덜 빠졌는데 무슨 금리 조금 내려간다고 오르냐. 요 두 지역이 왜 거품이 많이 쌓여요? 강남 대치동, 양천 목동. 학군 좋은 곳은 전세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구하기 힘들고 매물 없어질 건데, 학군 좋은 곳은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별 따기다. 웃돈을 막 얹어서 전세 절대 못 구할 것이다. 집주인들이요, 전세가 2배씩 높여서 내놓으셔서. 그게 여파가 이제 터지고 있는 거예요. 답 나왔죠. 대출이 터지고 있어요. 대출이 터지는데 전세 대출은 안전할까요? 전세 대출도 터질 수 있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유지가 되든가 아니면은 떨어지더라도요, 다시 집값이 올라갈 만큼 유의미하게 떨어질 정도가 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오래 지났든가 아니면은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든가. 그러면 둘 다 조만간 오를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무슨 금리 조금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세가 올라가서 집값을 올릴 거라고 그래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계 대출이 컵에 물을 이렇게 담잖아요. 지금 표면 장력으로 이렇게 겨우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 경제 한파라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 떨구면은 주르륵 하고 흐르는 딱 이런 상황이죠. 똑똑 건들면 주르륵 흐르는데 여기 찬바람이 불어와요? 찬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얼죠. 물이 얼면은 부피는 1.1배가 되죠. 이 컵이 깨지겠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벌써부터 뭐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한 번도 되지 않았던, 일본은 90년도에 버블 붕괴가 되면서 이루어졌고 미국은 2008년도에 버블 붕괴가 되면서 이루어졌던 디레버리징이 우리나라는 아직 한 번도 겪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렇게까지 미친 심리가 나오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심리가 나왔던 거죠. 이게 디레버리징이 한 번 일어나게 되면요, 일본처럼 아주 죽을 수도 있고 미국처럼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그 거품이 쌓였던 시대만큼 절대 돌아가진 않는,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폭탄 터지면은 일단 여파가 굉장히 크게 오고,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요, 부동산 시장이 크게 훑고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미친 심리가 또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크게 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